예, 저는, 어, 우리가 이제 하는 학문을 보통 뭐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정보과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어들을 쓰는데 저는 컴퓨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예, 그게 또 이 학문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학문의 이름에 보면 그 학문의 이름 속에 그 학문이 뭐를 주 탐구 대상으로 하는지가 보통 나타나 있어요. 그 학문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 학문은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과학하면 마치 컴퓨터가 우리 학문의 탐구 대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찌 보면 80년대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가르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아니면 이 컴퓨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도 제가 배우는 전공이 뭐를 배우는 건지 어떤 거에 대한 학문인지를 잘 모른 채로 그렇게 배웠고, 나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해보면서 차츰차츰 제가 전공하는 이 분야가 이런 학문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팅에 대한 전문성, 그 관련된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면 사실은 비전공자들에게 그걸 비전공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하고 전문가하고 차이는 전문가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설명을 하든 그 사람 수준에서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는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컴퓨팅 전공자들이 과연 이 학문에 대한 본질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이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컴퓨터 과학자들이 잘하는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컴퓨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컴퓨팅 사고를 얼마나 잘할까? 내가 정확하게 컴퓨팅 사고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제대로 키워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가고, 또 비전공자들에게 컴퓨팅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해야 이게 단지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전공은 전혀 다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알면 내가 하는 일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준 높게 차원 높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전공자들이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더없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컴퓨팅 전공자들 역시도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까 강연자분은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막 또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데 저는 조금 딱딱할 겁니다. 근데 딱딱하다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계산과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학문,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이 학문이 태동된 배경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는 이제 인간 역사를, 그냥 인류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수많은 계산들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개를 카운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또는 지금 저기 보면 뭐 토지를 측량하거나 또는 구조물을 만들거나 우주를 관측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계산 활동들을 하면서 인류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을 어떻게 좀 더 잘할까, 그렇죠? 좀 더 빠르게 할까, 좀 더 정확하게 할까,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또는 이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쌓여오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야, 이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가 참 어렵구나. 또 그런 계산들을 예를 들면 특히 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포탄을 쏘아서 정확하게 뭔가를 맞추려면 그 계산을 즉시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미 목표물은 다른 곳으로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이 계산에 대한 학문으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태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학문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계산을 인간이 아니라 어떤 기계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렇죠, 기계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그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컴퓨팅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문으로서의 컴퓨팅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학문이 저기 보시면요, 컴퓨터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기술이나 과학으로서의 프로그래밍을 연구하는 학문, 자동화를 연구하는 학문, 또는 여기 마지막에 빨갛게 된 부분에 보면 계산을 연구하는 학문, 혹은 자연적, 인공적 정보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지금 단계를 제가 이렇게 쭉 써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1940년대쯤에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대쯤 오면 계산에 대한 학문으로 컴퓨팅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자연적 혹은 인공적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학문, 이런 식으로 컴퓨팅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컴퓨팅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충분치 않았다가 차츰차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학문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발전을 해 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저 밑에 계산을 연구하는 학문,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게 컴퓨팅 사고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그냥 직역을 하면 계산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고다. 그래서 거기에 키가 컴퓨테이션입니다. 계산. 그래서 계산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컴퓨팅 사고 하면 뭐 보통 뭐 윙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추상화가 어떻고 자동화가 어떻고 패턴 인식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계산적 사고인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 틀에서 그거 가르치면 된다더라. 그냥 그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내가 이해하면 된다더라.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컴퓨팅 사고에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계산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접근하고 다루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에 키워드는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계산이 나중에 보니까 계산은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계산은 상태 변환 과정이다. 계산은 상태 변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상태 변환 과정이라고 계산을 정의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계산이라는 용어를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수학 계산은 보통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어떤
어떤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주어지면 처음에는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수치들이라든지 단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어떤 답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답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주어진 값들, 그 값들이 결국은 초기의 상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값들, 그렇죠? 그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그냥 궁극적으로는 답을 구한 상태까지 그렇게 전이해가는 어떤, 아니면 전환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그래서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는 계산 역시도 상태 변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계산을 상태 변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태 변환 과정들을 다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조차도 계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연 현상도 계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기의 기압이,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이 부는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의 어떤 상태가, 아니면 위치가, 이런 것들이 옮겨져 가는 그런 상태 변환 과정, 그거 역시 계산이다.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 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또는 지식의 어떤 변화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실제로 컴퓨팅은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하는 어떤 지적인 활동 역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인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계산들을 실제로 미리 설계를 하고 구상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이 실현되게 만드는 활동 역시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하는 그런 제반 활동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은 제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학문 활동의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문을 하는 방법은 이론과 실험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될 텐데, 이론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계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해가는,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 입증된 어떤 그런 사실들, 그런 지식들도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기상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어떤 모델을 계산적인 모델을 세우고 그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오면 그거를 경로를 예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수행하는 계산이 태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주체가 태풍이라는 계산을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수행되는 그 태풍이라고 하는 계산을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슈퍼컴퓨터가 미리 특정 모델에 따라서, 그렇죠? 계산을 해서 태풍 경로를 예측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이 있고 슈퍼컴퓨터가,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한 태풍이라는 계산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정한, 예측한 어떤 태풍의 경로가 실제 자연에 의해서 일어난 태풍의 경로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상당한 일치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된 태풍에 대한 모델이, 계산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태풍이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계산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활동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사실을 연구하는 주제, 핵심 키워드가 계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컴퓨팅이라는 이 분야는 학문 활동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 컴퓨팅 분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문 활동의 도구, 그러니까 계산의 도구가 사실은 컴퓨터죠. 컴퓨팅 기기가 계산의 도구인데, 그 컴퓨팅 기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그런 기기들로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예를 들면 보통 천문학자가 사용하는 주 도구가 뭐냐면 망원경입니다. 생물학자가 사용하는 주 도구 중에 현미경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도구들은 천문학자가 만들거나 생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라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계산의 도구인 컴퓨터까지도 직접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계산을 연구하는데 활용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문 분야가 컴퓨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컴퓨팅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게 결국은 계산에 대한 이해가 점점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컴퓨팅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의 정의를 상태 변환 과정 아니면 상태 변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고요. 상태는 어떤 표상을 가집니다. 그렇죠? 표상을 가지는데 결국은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표상이 바뀌어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 상태 변환 과정을 표상들이 변해가는 순서대로 나열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의 나열, 이렇게 계산을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컴퓨터가 행하는 활동이 계산이다, 뭐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컴퓨팅 기기가 행하는 활동이 계산이다, 이렇게 이해했다가 이제 차츰차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DNA도 계산을 하죠. 그래서 DNA가 자기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효소가 있어서 그 DNA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독을 해서 그 똑같은 DNA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소가 나름대로 DNA 복제 과정에서 정보를 읽어내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출력, 결과물들을 산출해내고 하는 그런 계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 얘기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 화학 반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뭐 양자 뭐 역학이나 뭐 이런 걸 들여다봐도 그런 어떤 계산들이 본질적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을 실제로 이제 계산이라는 범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계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디에나 있는 게 다 계산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에 중심을 둔 어떤 학문의 발전이 결국은 컴퓨팅 분야의 계산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를 계산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산을 그냥 단지 이미 존재하는 계산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실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방정식을 풀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산의 예를 들면 정확성이나 효율성이나 또 일반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여갈 건가, 또는 계산의 어떤 적응성이나 예측 가능성 혹은 안전성, 변환 감내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한 어떤 품질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높여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높은 계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으로 개발들이 이 컴퓨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계산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면밀히 짚어봐야 될 사항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컴퓨팅 전공자들이 컴퓨팅과 관련된 본질적인 지식을 정말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은 컴퓨팅을 전공 학부 때, 대학원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는 이 학문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 계산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냥 컴퓨터 이런 과목 저런 과목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과목들을 그냥 뚫뚫 뭉쳐서 그냥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 그 전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계산이고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컴퓨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지식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스스로 짚어보면서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컴퓨팅 전문자들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잘한다는 컴퓨팅 사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키우고 있는지, 또 특히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예비교사들 아니 혹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측면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과 컴퓨팅 사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학부 수업이 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모든 과목에서 사실은 이런 몇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계산, 컴퓨터,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 용어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모든 수업마다. 뭐 학년이 다르고 학기가 다르고 하겠지만 또 동일한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주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하겠죠. 그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할 그 과목이 이런 용어들의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느 측면을 다루고 있고 그것들이 다른 지식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서 제가 질문하면 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상태 변환 과정이다 라고 계산을 정의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죠. 대부분 여기 들어본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좁게 인식하고 있거나 개념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어요. 계산하면 떠오르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정도 떠오르겠죠.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게 디지털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정도 떠올릴 거예요. 그런 게 컴퓨터지. 그렇죠. 또 알고리즘이란 말은 요즘 그나마 좀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리즘 하면 뭐 어떤 문제 해결하는 절차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면 코딩 해봤어. 그 정도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아까 앞에서도 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은 우리가 컴퓨팅을 배우는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그것을 내가 접하는 영역에 얼만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일상의 영역을 포함해서 제가 뭐 수학을 하든 아니면 또는 영문학을 하든, 그렇죠? 또는 예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분야에 얼만큼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전이 능력을 높이려면 상황이 전혀 달라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컴퓨팅 학문이 다루는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들여다보는 관점, 또는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들여다보는 관점이 똑같을 때, 같은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컴퓨팅에서 배운 내용들을, 원리들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고, 혹은 일상에서 뭔가 깨달은 것들을 컴퓨팅에 적용해서 오히려 컴퓨팅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이 능력을 높이려면 결국은 이런 개념들을 넓혀놔야 돼요. 좁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수학 문제 푸는 것만 계산이 아니라 이런 것이 계산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태 변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다 계산이라는 것을 학생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계산이니까 자기가 뭐 공부를 하든 심부름을 하든 학교에 등교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다 그걸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트라는 말하고 거기다 ER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컴퓨터가 된 거죠. 결국은 의미상으로 직역을 하면 계산을 하는 사람이나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여기 이야기된 대로 결국은 계산의 주체를 컴퓨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사람이 하는 계산부터 자연이 하는 계산 또는 인공물들이 하는 계산들, 그런 계산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계산들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있죠. 그렇죠? 자연의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산의 주체들을 다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컴퓨터의 개념을 넓혀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렇죠, 인식하는 그런 수많은 계산들, 그런 계산들에는 규칙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규칙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심코 하는 행동은 내 몸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규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현상들, 그것들도 다 규칙이 있죠. 물리학자들은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측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규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산들에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문 영역, 자기가 탐구하는 대상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규칙이 뭐냐? 그러면 그게 규칙이 여기 보면 알고리즘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규칙의 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계산의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시스템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의하나요? 뭐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보면 뭐 통합된 전체, 하나로 통합된 전체, 이걸 뭐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련의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의 집합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도, 이 학회 아니면 이 워크숍도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 그 조직도 시스템으로서 존재하겠죠.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양한 어떤 다수의 계산의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련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뭔가 활동을 하면서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프로그래밍인데요. 프로그래밍은 보통 우리가 코드로 이제 짜는 거, 디지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코딩하는 거, 그 관련된 활동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가 의도한 계산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설정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계산,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실체화시키는 활동이 프로그래밍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란 말이 있는데 사람도 컴퓨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심부름을 보낸다.
그렇죠? 예, 걔가 심부름을 내가 생각하는 심부름을 하게 만든다. 그럼 그 활동도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적절하게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표현된 거를 그 컴퓨터가, 예를 들면 그게 사람도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그 대상이 이해를 하고 내가 가르쳐준 어떤 그런 절차에 준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말하자면 계산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그게 제가 생각한 계산이 실체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실체화하는 활동들이 다 프로그래밍이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도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컴퓨터냐? 걔가 하는 계산 활동은 세탁이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걔는 더러운 빨래를 주면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가 되기까지의 상태 변환 과정을 걔가 수행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세탁이라고 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주체가 세탁기예요. 그럼 세탁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걔가 세탁하게 만들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튼들, 세탁기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버튼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세팅을 해서, 그죠? 예,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세팅된 어떤, 방식대로, 걔가 세탁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프로그래밍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들이 다 보면 프로그래밍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학교에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해서 만약에 학교 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움직이죠. 네, 내가 나를 프로그래밍한 거예요. 예. 네,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 그게 사실은 내가 수행할 계산에 해당되는 거고,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 계산이 실체화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프로그래밍 활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이런 용어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그거를 예를 들면 컴퓨팅 분야에서 배운 이론이나 개념이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상에 적용할 수 있어요. 코딩할 때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 이런 요소를 다루는 이유가 이런 거야.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리나 개념들을 익히면 일상에도 그게 똑같이, 일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계산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들을 거기서 배운 어떤 원리나 개념을 그래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전이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범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약하기도 하고 상당히 넓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여기 보면 계산과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놨는데, 그렇죠? 예,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목표 상태고 현재 상태가 초기 상태라면 결국은 초기 상태를 목표 상태로 바꿔가는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 활동 과정이 결국은 상태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해당되니까 문제 해결도 계산이구나. 그렇죠? 예.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계산에 거기에 적용할 계산의 규칙을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설계된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물론 내가 할 수도 있죠. 나도 컴퓨터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 내가 가진 계산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들을 해가면 결과적으로 목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인간이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느리다라든지 또는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쉽게 지쳐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취약점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갖지 않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기기들이죠. 그런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 능력을 전제로 해서 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까? 얘가 어떻게 행동하게 하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그 계산을 이 컴퓨팅 기기가 수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고민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체화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프로그래밍을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의 표현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걸로 돼 있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저기 조립하는 거, 가구 조립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 또 이거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갈 때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온 것들도 다 알고리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제품의 사용법이라든지 요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알고리즘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 알고리즘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예. 이 알고리즘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연주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성악가가 할 수도 있고요. 피아노 연주자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단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겠지만 이게 여러 개의 어떤 예를 들면 이게 뭐 플루트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뭐 첼로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시스템적인 어떤 측면까지 여기에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작곡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연주자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이거 그냥 이건 작곡자이고 작곡자와 프로그래머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프로그래머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그렇게 정립을 하면 작곡자가 프로그래머에 해당되네. 그럼 작곡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런 개념이나 원리나 이런 것 속에 컴퓨팅에서 배우고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중에 또 일부를 적절하게 접목할 수도 있겠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얘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알고리즘 혹은 시스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각본이죠. 대본일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알고리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의 연극을 만들어내건 그렇죠. 예. 드라마를 만들어내건 그런 거에 하나의 규칙으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순서도뿐만 아니라 이런 그렇죠? 예. 이 좌측 하단에는 이 포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들의 어떤 선행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작업 전체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결국은 누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 그다음 누가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이런 뭐 우리 워크숍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 뭐 이 다양한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은 프로그래밍 하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요리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도 프로그래머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룰 때 그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팅 전공자가 전공 지식을 배우고 정리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결국은 컴퓨팅 사고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컴퓨팅 사고가 뒤에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뭔지, 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또는 원리들, 기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재료가 없으면 컴퓨팅 사고를 수준 높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팅 사고의 바탕이자 컴퓨팅 관련 지식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미 이런 자료들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Great Principles of Compu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닝이라고 하는, 그죠? 예, 피터 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주도적으로 해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하나의 학문이라면 다른 학문도 그렇듯이 원리가 있을 거다. 그런 원리를 아직 우리가 학문의 역사가 짧아서 그게 충분히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씩 정립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컴퓨팅 분야의 여러 지식들을 7가지 관점에서 아니면 7가지 카테고리로 원리나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연 내가 컴퓨팅을 만약에 4년 전공했다. 그럼 이 원리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어떤 미흡한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전공 과목들을 배울 때 결국은 그 과목이 계산의 어떤 측면을 다루는 과목인지, 또 각 과목에서 다뤄지는 지식들이 계산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 또 제반 전공 지식들이 계산의 관점에서 일상이나 타 분야 활동에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전공을 배우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뭐 이게 윙의 정의, 초창기의 정의였습니다. 거기서 주로 예를 들면 여기 문제 분해 또 패턴 인식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추상화나 자동화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윙은 이렇게 정의했지만 또 다른 뭐 구글이든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위 요소를 정의합니다. 근데 그런 요소들이 그냥 왜 그런 하위 요소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런 하위 요소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엮여야 되고 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계산이라는,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하는 거가 예를 들면 하나의 하위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컴퓨팅 사고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료 수집에 뭐가 빠졌냐면 결국은 수행하고자 하는 계산이 뭐냐? 그 계산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자료 수집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료 수집하면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죠. 패턴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패턴 인식 역시도 내가 생각하는 계산 아니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 계산에 어떤 패턴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 계산에 대한 좀 더 이해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실체화하는데 상당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팅 사고와 관련돼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계산 컴퓨팅 사고를 정의를 하고 싶어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말 그대로 계산적 관점의 사고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뭘 하든 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는데 비가 왔어요. 그죠? 자동차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와이퍼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가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예를 들면 물이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와이퍼가 이걸 밀어내는데,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다 비가 오는 것도 계산이고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도 계산이고요. 제가 운전해 가는 것도 다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계산이라는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 속에서 와이퍼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내가 운전하는 그 계산 활동이 사고 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차원에서 계산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또 때로는 실험적으로 좀 더 높여보고 낮춰보면서 적당한 속도를 맞추어 가는 거죠. 그게 계산을 관점으로 해서 그런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 계산적
사고, 컴퓨팅 사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산적 컴퓨팅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에 대한 계산적 해석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주변 세계를 정보 처리 과정 아니면 계산의 복합체로 간주를 해서, 그렇죠? 수많은 계산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 설명하는데도 계산적 사고가 작동하고요. 또 계산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산, 어떤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체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설계하고 실체화시킬 때 요구되는 사고가 또 컴퓨팅 사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아래쪽에 보면 계산적 사고는 결국은 어떤 컴퓨터를 매개로 합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데 그 컴퓨터는 내가 생각하는 계산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걔가 그런 계산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가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걔가 그런 계산을 하게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고. 그게 컴퓨팅 사고예요. 그렇죠? 걔의 능력을 알고 걔의 능력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그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일어나는지를 적절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표현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컴퓨팅 사고의 과정으로서 일어나게 된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어느 분야를 전공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좀 더 차원 높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차원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걔가 해줄 역할, 이런 계산을 걔가 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걔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걔가 나의 조력자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컴퓨터를 사람의 어떤 경쟁자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리를 걔가 뺏어가니까. 그렇죠? 우리 직업을 걔가 없애니까. 사람이 할 일들을 걔가 다 대신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은 내가 하는 활동을 좀 더 수준 높게 하려면 결국은 걔네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뭔가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훨씬 더 차원 높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걔가 내 조력자가 되게만 하면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게만 하면 아니면 걔를 조력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나한테 있으면 그러면 컴퓨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날개를 단듯이 그렇게 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컴퓨팅 사고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 그 컴퓨터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계산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 그런 사고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컴퓨팅 사고력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실세가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보여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생각한 어떤 계산이 여기에 대입이 되면서 여기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발견됐던 그런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계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해결책이 적용됐을 때 그때 일어날 계산들이 있겠죠. 그럼 내가 이 계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계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컴퓨터인가가 내가 원하는 계산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 프로그래밍이라는 활동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수행하는 작업이 있겠죠. 그 작업 역시도 또다시 뭐가 돼요? 계산이 돼요. 얘도 계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는 계산, 여기서 일어나는 계산, 여기서 일어나는 계산에 다 뭐가 적용돼요? 컴퓨팅 사고가 다 적용돼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컴퓨터가 수행하는 계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이 계산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편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아까 디버깅 이런 게 나오던데 디버깅을 쉽게 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땄다가 나중에 디버깅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구조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컴퓨팅 사고의 결과예요. 프로그래머가 수행해야 될 계산 활동, 그렇죠? 네, 프로그래밍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할까 하는 거에서 생각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 방법들이 다 컴퓨팅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혀 따로따로 놀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계산의 관점에서 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 활동과 관련돼서 보통 계산적 개념만 보통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변수가 어떻고 루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요. 근데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산적 관행, 프로그래머들이 수행하는 그 활동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점진적 접근이나 재사용, 재조합, 수상화, 모듈화, 테스트와 디버깅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산적 관행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관행이 왜 나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나왔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컴퓨팅 사고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수행하는 활동의 어떤 효율화라든지 그런 거 다 관련되어 있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문제 상황을 계산적으로 내가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계산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지만 그게 실체화됐을 때 과연 얼마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개선 활동이 얼마큼 효과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거에 다 미리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컴퓨팅 사고로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관련 요구 조건과 컴퓨팅 사고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컴퓨팅 사고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컴퓨팅 사고가 가장 밀도 있게 적용되는 활동이 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의 아까 다양한 계산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도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일상이든 다른 영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대상,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나 양식이 달라질 때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을 프로그래밍할 때와 타인을 프로그래밍할 때 뭐가 달라질까?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렇죠?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프로그래밍할 때와 그렇죠? 거의 없는 사람을 프로그래밍할 때 뭐가 달라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는 내가 몇 마디만 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비주얼, 보드알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단일 컴퓨터냐 컴퓨터 집단을 내가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또 컴퓨팅 사고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구되는 자동화의 수준이 부분 자동화냐 완전 자동화냐. 완전 자동화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까지 사람 손 안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근데 부분 자동화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고민해야 될 요소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또 계산의 정확도가 얼마큼 요구되느냐. 그렇죠? 인공지능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쓸만하니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어떤 식으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또 문제 해결 비용이 얼마큼 제약이 있는지, 또 데이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설계 구현해야 될 문제 해결책이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냥 입력을 받아서 출력내 놓은 절차만 짜면 돼요. 근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죠. 그럼 여러 요소들의 어떤 상호작용, 어떤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니까 상당한 수준의 컴퓨팅 사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렇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전공자로서 그걸 제대로 키워가야 되고,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많이 길게 썼는데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